경제와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경제와이드 이슈엔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뉴욕 증시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죠. 그렇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다우지수 4,000포인트가 급락할 정도로 최악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의 경기 부양 법안을 둘러싸고도 여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역시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걱정이 됩니다. 지난주에 경기 부양책 나오고 거기에다가 미국과의 통화서프 계약 체결까지 이어지면서 반등을 했는데 계속 힘을 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주말 동안에 미증시가 또 안 좋았어요.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고 다우지수가 2만 선을 탈환한 지 하루 만에 재차 또 2만 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떤 내용 준비했나요? 네, 아침 이슈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동참하자는 의미로 이 문재인 대통령과 장차관들이 월급을 삭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 좀 준비를 했고요. 또 여당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세비 삭감 운동이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 어떤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또 아침 토론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도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른바 경제 대공황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침 토론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업들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장현지 아나운서 기업 이슈 전해주시죠. 네, 장현재입니다. 국내 증시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7% 넘게, 코스닥도 9% 상승하며 기분 좋게 마감했습니다. 이슈가 된 종목들 전해드립니다. 먼저 스마트폰 관련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스마트폰 관련주, 그중에서도 아이폰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이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아이폰 중국 공장의 가동을 다시 재개한다는 소식이 관련 기업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미국 IT 전문 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애플은 이달 중순부터 폭스콘과 BYD, 럭스쉐어, 고어텍 등 애플 중국 생산업체를 통해 아이폰과 에어팟, 아이패드 등 올해 신제품 대량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KB증권은 애플이 그동안 전 세계 매장을 무기한 폐쇄하면서 신제품 출시가 최대 6개월 지연할 것이란 시장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아이폰 부품을 공급하는 LG이노텍을 비롯해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LG이노텍이 29.8% 급등을 했고요. 이 밖에 ITM 반도체가 22.34%, 더구전자가 23.15%, BH 역시 24.81%로 모두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미국 테슬라 전기차 업체죠. 테슬라가 뉴욕 증시에서 급등하면서 2차 전지주도 전장에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LG화학이 18.48% 상승하며 27만 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SK이노베이션이 13%, 삼성 SDI도 18.31%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 장 마감 이후 여러 소식이 올라온 만큼 오늘 개장 이후 주가 추이 눈여겨보셔야겠는데요. 일단 테슬라의 미국 내 유일한 공장이 코로나19로 3주간 가동을 중단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23일 업무가 끝나는 대로 공장이 멈춰서는데 테슬라의 이 같은 방침이 공시된 이후 테슬라 주가는 장 마감 후 거래에서 7% 넘게 떨어졌습니다. 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LG전자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조기 패소 판결에 따른 판결문을 공개했는데요. ITC가 해당 사건을 원하는 대로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커져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소송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전지 관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LG화학이 27만 2천 원까지 올라왔고요. SK이노베이션 13.09% 상승해 6만 4,800원, 삼성 SDI 역시 18.31% 올라 21만 6,500원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유 석유화학 관련주입니다. 국제 유가가 하루에 20% 넘게 올랐다가 또 다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20일 새벽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배럴당 23.8% 급등한 25달러 2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원유 전쟁에 미국이 개입할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유가가 급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영향으로 정유와 석유화학 관련주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유 전쟁에 개입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하루 만에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난 2주간 약 40% 추락했기 때문에 상승했던 관련 종목 오늘 또다시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단 전장에서 마감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이 26% 급등을 했고요. 금호석유 역시 29.92%, S-오일은 5.61% 올라 52,700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진그룹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자 연합이 제기한 여러 의혹들에 반박 자료를 내면서 한진그룹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조 회장 측은 3자 연합이 제기한 경영 실패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한항공 부채 비율이 1,006%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 회장은 회계 기준 5도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 한진칼의 주주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한진칼은 오는 27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회이사와 사내이사 선임권 등을 의결하게 될 텐데요. 이때까지 양측의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함께 보시죠. 한진칼이 29.84% 급등하며 53,300원까지 올라왔고요. 이 밖에 대한항공이 12%, 한진이 9%, 진에어가 6.64% 오르며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상황 다시 한번 말해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한미통화 수합 계약 체결 등에 힘입어서 7%를 넘는 큰 폭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08.51포인트, 7%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1566.15에 마감이 됐습니다.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셈인데요. 이날 코스피 상승률은 지난 2008년 12월 8일 이후, 그러니까 11년 3개월여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전거래일보다 39.4포인트, 9.2% 상승하면서 467.75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 상승률도 역시 2008년 10월 30일 이후 1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날 장중에는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150 선물, 현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2,006억 원, 그리고 기관이 3,116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이날도 순매도세를 나타내면서 12거래일 연속 셀코리아를 이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6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1,555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개인 투자자는 2,18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5%에서 8% 강세를 보여줬고요. 네이버와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많이 떨어졌던 2차전지 관련주 LG화학과 삼성 SDI는 20% 가까이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게 되면 의료정밀 섹터가 13% 넘는 강세를 보여줬고요. 뒤이어서 은행 섹터, 운수창고, 의약품, 건설 등이 두 자릿수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화학, 섬유의복, 금융 섹터도 역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9% 강세를 나타냈고요. HLB, CGA, E&M, K&W, SK머티리얼즈 등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39원 20전 하락한 달러당 1,246원 5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일 시장 국내 증시 상황 점검해보고 오늘 일정 또 개장 포인트까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와서 그렇게 편한 주말 아니셨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뉴스를 갖다가 예. 추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이제 미국과 유럽이 조금 더 다급해졌는데 네. 이 코로나19 확산 이 양상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소개하신 바와 같이 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코스피가 108포인트나 오르는 환율이 40원 가까이 또 다시 떨어지는 이런 식의 통화수합 체결 그 호재에 시장이 급격하게 반응은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미국도 이제 월요일을 앞두고 휴일에 이제 또 지수선물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자칫 지금 다우가 19,173포인트로 끝났습니다만 월요일 개장하면서 이게 18,000포인트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지수선물 흐름만 봐서는. 네네. 거의 한 5%대, 유럽도 4%대 정도의 약세 흐름 갖다 지수 선물 흐름에서 보이고 있어서 지난 금요일에 통화 수합발 호재로 인한 그 코스피 급등, 환율 급락이 계속 어떤 지속 여부에 상당히 이렇게 좀
퀘스천 마크가 붙는 그런 주초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 그 미국 상원 내에서도 지금 경기 부양안 그 관련해서 일단은 법안 통과가 실패가 됐어요. 이제 민주당과 협상도 난항이 예상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소식도 역시 또 증시에 악재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지금은 그야말로 글로벌한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네. 뭐 각 국가별 리더십도 리더십이지만 전 세계를 아울러서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우선 뭐 비유하자면 그냥 이렇게 우리 전 세계 경제가 네. 갑자기 이렇게 심근경색이 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모두가 멈춰버린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는 또 의료계에서 말하는 골든 타임이라는 것도 있죠. 뭐 풍을 맞았다 이런 상황일 때 그 골든 타임을 놓치면은 더 많은 비용이 드는데요. 지금 소개하신 것처럼 그런 미국만 하더라도 뭐 오죽 그동안에 사이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네. 백악관하고 예. 그다음에 민주당 쪽하고 여전히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아직도 정치권에서 저런 티격태격하는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분명 시장에는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네. 사실 지난 금요일에 시장이 많이 올랐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바닥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바닥을 원하신다면은 투자자 여러분도 그리고 시황 전문가들도 함부로 바닥을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적어도 20-30년 동안 시장을 지켜보면서 시장 내에서 바닥론이 그리고 기대감이 막연한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을 때는 시장은 늘 취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일부러라도 공포감에 젖은 듯한 일부러라도 비관론을 갖다 입에 올려야만이 그거는 시장에 계신 분도 그렇고 정책을 내놓는 정책 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은 지금은 생색내기보다는 다 끝나고 나서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서로 치야할 것은 치야하고 고생한 부분은 고생한 대로. 물론 우리 경제 주체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돕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시장의 낙관론이 아직도 여전히 팽배하다는 것은 그만큼 손절 물량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 상황으로 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가도 다시 또 떨어졌단 말이죠. 유가, 예. 네, 유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예. 좋겠는데 지금 이 유가 상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네. 2008년 금융위기가 올 무렵에 예. WTI 기준으로 거의 뭐 147불 정도 고점에서 32불대까지 떨어지고요. 네네. 그리고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던 그런 또 달러 강세, 원자재 가격 급락기에는 2016년 초에는 또 26불대 초반까지 갔는데 지금 이게 지난주에 잠시 20불도 깨고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바로 차트가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좀 답답하네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이렇게 저희 뭐 잠시 후에도 또 체크해볼 수 알겠습니다. 있으니까요.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유가가 멈출 만한 어떤 그 수급 상황의 재료도 그리고 정치적인 배려도 지금 현재로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럼 유가도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10불대 보시는 각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 신용경색 위기 뭐 우려 얘기 나오는데 이거 괜찮은가요? 당연히 그 우려는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영향력을 너무 과시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예전에는 자기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오펙에 내가 전화했다. 뭐 이러니까 석유 유가 급등세가 좀 마무리된 적도 있었고 네. 뭐 전반적으로 모든 걸 갖다가 트위트 한 방으로 그리고 말 한마디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부분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말 다 한 거죠. 예. 취임 이후 주가 상승폭이 다 그냥 날아간 그런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이 시장 상황을 두고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정성적인 어떤 그런 발언이 나갑니다만 예.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소장님께서는 지금 시장 그 하단을 네. 얼마까지 보시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은 예측입니다만. 사실은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접근이 좀 무색해졌습니다. 예. 기술적인 접근이 무색해진 것은
우리 코스피가 네. 우리 코스피 월간 차트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선이 깨져서는 안 될 선이 깨져버렸습니다. 네. 즉 금융위기 때 저점, 죄송합니다. 예. IMF 외환위기 때 저점. 지금 화면에서 어떤 네네네. 부분인가요?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예. 자, 저기 우상향 선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네. 저 시작하는 점은 IMF 때 저점입니다. IMF 때 우리 코스피가 75.8% 고점 대비 떨어졌어요. 아, 저것이 2001년 닷컴 버블 무너지고 9.11 테러 있고 할 때의 저점 이것도 연결했더니만 이것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저 선은 지켜졌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고점 대비 57.2% 빠졌거든요. 네. 자, 이번 장 고점에서 2607포인트에서 지난 주말까지 왔는데 고점 대비 저점은 44.8%입니다. 그러면 한 10% 정도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뭐 그 가능성도 염두에 대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저 절체절명의 저 선이 깨졌다는 것은 상당히 이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시장이 몸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금융위기 당시 기술적 접근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은 금융위기 당시의 저점에서 이번 역사적 고점까지의 조정 폭을 갖다가 짚어보는 피보나치 조정 레벨은 다 뚫고 내려왔습니다. 예. 이른바 61.8%가 1550이었는데 지금 이걸 갖다가 물고 내려온 상황에서는 그리고 지금 저 우상향 저선이 깨진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어디가 바닥일까요를 갖다 좀 짚어내기가 어려운 국면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역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과 더불어서 또 개장 전 체크포인트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장 전략 잠깐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가 다시 급락을 했고 지금 또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는 소식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오늘장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지금 미국 내 코로나 감염 환자가 3만 명을 넘기면서 지금 각 주의 확산 억제를 위한 자택 대비 명령이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미국 전반적인 경기 침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실업자 청구 건수가 100만 명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 그리고 또 일부 미국계 은행에서는 투자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GDP 성장률이 1, 4분기 마이너스 6%, 2, 4분기 마이너스 24%까지 하락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단기적인 충격은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선물 시장, 미국 선물 시장이 하한가까지 내려갔었다가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조금 풀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가 네. 다시 재개가 됐고요. 유가도 뭐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을 했다가 지금 반등을 좀 해서 마이너스 한 5%, 6% 수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기대하거나 믿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의 지금 1조 달러 지원 정책은 이미 발표가 됐고요. 네. 2조 달러로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통이 있는데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인 지금 정책 규모가 미국 GDP의 10% 수준, 글로벌 GDP의 10% 수준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제 유가 부분인데요. 유가 부분에 있어서의 감산 합의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으면 크게 반등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기보다는 어쨌든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를 보고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이런 변동성 장세를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환율 시장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됐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변동성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달러 강세 분위기 계속 될까요? 네, 지금 달러의 모습 자체는 금요일만 놓고 보면은
큰 폭으로 계속 상승을 하던 모습이 주춤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103대 정도의 달러 지수가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적극적인 부양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마도 환율은 100 수준에서 105 사이에서 어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달러 지수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네. 원화로 놓고 보면은 지금 1250원대인데요. 이게 그 수합이 체결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1,300원 근처까지도 갔었으니까 이런 변동성이 좀 계속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수합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 변동성 자체가 1,250원대에서 아래 위로 플러스 2, 3%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네. 환율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선물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국내 증시 6%대 급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463선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7%대 지난주 금요일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것으로 보입니다. 431선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6%대 급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5%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금요일의 상승폭을 많은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모두 다 반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CGA는 일제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펄어비스는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다시피 양시장이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체크 포인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호가 상황을 보니까 뭐 예상이 됐습니다만 하락 네. 출발이 예상이 되거든요. 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아요. 네네. 그나마 이제 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상승폭을 다 까먹지 않을 정도면은 다행이겠고, 예. 환율이 궁금합니다. 환율이. 예. 환율이 지금 이제 600억 달러라는 것은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2008년 금융위기 때만 하더라도 연준과 맺었던 그 통화 수합의 규모는 300억 달러였는데, 그래서 환율의 불안한 움직임은 아무래도 이 통화 수합으로 인해서 잡힐 것 같습니다만, 주식은 뭐 결국 뭐랄까요, 아직까지 바닥을 찾는 그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환율 흐름이 화면에 나가고 있어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환율요? 예. 네. 그 전에 한번 이번에 연준이 맺었던 통화 수합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죠. 네네. 연준이 이제 9개국 중앙은행들하고 통화 수합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부터 먼저 한번 확인하실 것 같으면은 네. 왼쪽 지도가 잘 나와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가져왔는데요. 지금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이른바 스탠딩 라인, 상설 예. 이렇게 늘 수합 라인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캐나다, EU, 영국, 일본, 그리고 스위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빨간색으로 여기가 이번에 이제 600억 달러를 갖다가 임시적으로. 한 달러죠. 왼쪽부터 살피면 멕시코, 브라질 보이실 거고, 유럽 쪽에 보면은 스웨덴이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은 호주가 보이실 거고, 저 위에 일본 위에 우리 한국까지 포함한. 그 다음에 이제 300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 그리고 노르웨이, 네네. 저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싱가포르 뭐 이런, 죄송합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고 뉴질랜드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보시죠. 예. 오른쪽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600억 달러의 통화 수합을 갖다 체결했던 나라들 중에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아래쪽부터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멕시코라고 보이실 겁니다. 즉 네, 맞아요. 멕시코 페소가 지금 통화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그리고 우리 한국입니다. 즉 최근 들어서는 말이죠. 금년 들어서는 우리 원화의 약세 폭은 상대적으로 나았던 겁니다. 딴 데가 더 안 좋았어요. 예. 더 불안했던 그런 거고.
그리고 이걸 한번 보시죠. 네네. 자, 지금 이제 통화수합 체결한 이후에 통합수합 체결 전후 했을 때 달러원 환율, 환율. 그걸 한번 살펴보고 예. 싶습니다. 자, 지금 저 화면에 화살표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2008년 10월 30일입니다. 저 때가 이제 금융위기 리만 사태 한참 정신없을 때였죠. 네네. 저 때는 환율이 177원 폭락합니다. 하루에. 퍼센테이지로 12.4%. 자, 이제 97년 외환위기 왔을 때 12월 26일 같으면 이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갖다가 받기로 확정된 날. 구제금융 소식 듣고 그때 338원 떨어진 이후에 177원이었는데요. 그런데 포인트는 네. 통화수합 체결했던 그것이 그 당일날 177원이나 환율을 떨어뜨리는 역할은 했습니다만 진정 고점을 보는 데는 그 이후에 시간이 좀 걸렸고 새로운 고점이 있었죠. 기억하시다시피 2009년 3월에 우리는 1597원 찍고 돌아섰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수합이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물론 그때보다 300억 달러가 아닌 600억 달러로 규모가 커졌고 이것은 연준이 먼저 제안을 하다시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왜냐 지금은 연준이 나서서라도 우리하고 수합하자. 네. 너희 돈 뭐 그중에는 돈 같은 돈도 있고 돈 같지 않은 돈도 있겠지만 그거라도 맡기고 우리 달러 가져가서 급한 불 끄랍니다만 6개월 정도의 이제 그거로 가죠. 물론 연장 가능은 합니다만 이 부분 과거에 이렇게 움직였었다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는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환율 변동성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후에 추가적으로 달러 강세가 충분히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이것이 결국 안정세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일단 코로나부터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잡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맞아야 될 것이고. 미국에서 지금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고 뭐 이미 상원 의원도 지금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미국, 유럽이 조금 미리 선제적인 대처가 늦었죠. 예. 그뿐만 아니고 중국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사실 다들 꼬였습니다. 다들 모두가 정책 대응은 뭔가 꼬인 부분이 있는데 이제 조금 사람들이 이제 겁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좀 더 겁을 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겁을 내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계속해서 이 코로나 사태의 전개 양상 그리고 정책 대응 부분이 얼마나 매끄럽게 이어질 것인가 등등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자꾸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요. 코로나 쪽에서 잡히지 않는다면은 이 시장 불안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의 각오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과연? 투자자들이 할 수 예. 있는 거, 그 대목이 어렵죠. 이른바 기관들이라고나 할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정해진 손절 원칙을 갖다가 그야말로 이럴까 저럴까 주저하게 되는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기계가 단행하는 그쪽에서는 다 나왔습니다. 그게 최근에 우리가 봤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급락장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와중에 이른바 개인들의 대응은 굉장히 애매하죠. 계속 사더라고요. 어하다가 손절 타이밍을 놓쳐서 손절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이른바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고 견디는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다가 또 최근 들어서 이미 저가 매수에 들어갔던 세력들도 또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잠시 한번 우리 저 거래소 매매 추이 중에 최근 3개월짜리라도 한번 네네. 살펴보시죠. 최근 3개월짜리라도 살펴보시면은 지금 외국인은 최근 3개월 동안 13조 6천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엄청 팔았네요. 예. 지금 저 그림의 의미는 아시겠죠? 히스토그램 빨간색이 외국인. 빨간색은 이제 지수가 흘러내리는 모습이고 네. 지금 파란색으로 올라가는 게 개인입니다. 그다음에 오렌지색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13조 6천억 가까이 팔았고 개인은 17조 6천억 가까이 순매수. 기관도 6조 남짓 순매도 했는데요. 이거는 연기금이 3조 가까이 순매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도 기관에 포함만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저만큼이니까 금융업계 쪽에서 많이 증권 쪽을 많이 판 거죠. 기타 법인 한 2조 남짓 순매수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뭐 이겁니다. 즉 저기서 외국인들이 돌아서지 않는 한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무슨 저기 팔고 있는 부분에서 그 판단의 근거는 다양할 것입니다. 저들도 이미 현 레벨 같으면 차익 실현보다는 어느 정도의 손절 내지는 뭐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확보가 지금 그래서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정리해야 되는 그런 걸로도 봐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섣부른 저가 매수는 조금 말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개장까지 한 3초가량 남은 상황입니다. 일단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급락으로 마감이 됐었고요. 선물도 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이었죠. 지금 미국에서 상원 내에서도 역시 또 공화당의 경기부양 법안 통과가 실패가 됐습니다. 민주당과의 진통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 수 미국 내에서 빠르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에서도 굉장히 투자 심리 위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유가는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장세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도 그러한 흐름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요. 일부에서는 지금 바닥이다라는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과연 국내 증시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또 지난 금요일에 상승분을 반납하는 구간이 얼마나 될지도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가 집계됐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피가 5%대 하락 출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474선 출발 나타내고 있는데요. 1474.45포인트, 코스닥도 지금 5% 내림세입니다. 443.5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5%에서 6%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와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LG화학도 7%대 급락이고요. 셀트리온도 4% 하락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5%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일부 종목들이 양봉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 CJ ENM이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HLB가 4% 하락이고요. 펄어비스 5%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CJ는 4% 강세로 71,300원이고요.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진단키트 업체인 CJN이 또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기도 했었죠.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업종별로도 많은 종목들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화학 섹터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10% 가까이 급락이에요. 아무래도 유가가 또 급락하면서 정유주들도 좀 직격탄을 맞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 우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400억 원 넘는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448억 원 순매도고요. 기관은 12억 원가량 소폭 순매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428억 원 역시 매수 우위입니다. 업종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전기전자 섹터에서 집중적으로 물량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고요. 의약품 섹터에서는 소폭입니다만 외국인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 의약품에서 소폭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억 원 넘는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52억 원가량 매도 우위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79억 원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환율 중요한데요. 오늘 환율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 환율은 18원 50전 급등한 126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죠. 역시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크네요. 네, 환율 변동성이 큰데 예, 시장? 예, 그래도 시장이 그나마 개장 전의 분위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예, 조금 낫다는 느낌. 그리고 미국 지수 선물도 일단 개장 초에는 먼저 던지자는 분위기가 좀 강했는데 네. 거기에 지금 조금 받아치는 세력도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근데 워낙에 지금 지수 선물 흐름에 너무 연연할 건 아닌 것이 저기에 그렇게 두터운 시장이 아니에요. 네네. 그냥 호가 몇 개 체결되고 나면 특히 요즘 같으면 1, 2% 왔다 갔다 해버리는 그런 시장인데 그러나 이제 좀 그거 합니다. 지금 뉴욕 아무리 요즘 전자거래가 이미 대세를 이루었다고는 합니다만 이제 그 뉴욕 증권거래소 플로어 폐쇄했죠.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뉴욕에 100% 재택근무를 갖다
이제 결국 명령했다는 것은 이 트레이드들이 물론 그 정말 큰 IB들의 그 트레이딩 룸은 그야말로 어지간한 뭐 농구장만 하죠. 그러니까 리스크웨이가 안 되겠네요.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재택근무를 한다면은 그렇죠. 제대로 저 갖춰진 그 사무실에서의 트레이딩과는 아무래도 다르죠. 예. 애로사항이 많은 거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뭐 시장 폐쇄, 시장 닫자, 뭐 진비 않고 이런 위인들이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 막 주장을 하는데 그게 자꾸 또 시장에 오히려 불안감을 갖다가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하게 미국 뭐 재무부 장관이 됐건 그거는 밝혀줘야 되거든요. 네. 시장을 닫는 상황은 없다 하는 그런 그걸 해야 되고 자꾸 그런 게 우려를 갖다가 키우면은 서로가 먼저 현금화하자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팽팽한 공방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 네. 지금 여기서 더 빠진다면 얼마나 하는 생각과 네. 지금쯤이면 무릎 아니냐? 무릎에서 발목이면 견뎌보겠다 하는 세력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공방이 이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결국 통화사업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다 돌려 세울 수 없다는 거는 확인됐다 정도. 그런데 모르겠어요. 요즘은 진짜 전략이라는 것 누가 뭐 알고 지금 시장에 전망을 내는 사람도 없고 알고 지금 트레이딩 하는 사람도 잘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기관도 마찬가지고 세력도 마찬가지인데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른 장이 지금 한 달째예요. 네. 예,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게 마이너스 뭐 6%에 가까운 90포인트 이런 식의 낙폭이 오후 들어서 뭐 강보합으로 돌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이 또 100포인트 이상으로 낙폭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소위 말하는 단타 대응 같은 것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변동성 큰 장에서는 먹어도 재수요, 예. 터져도 불운입니다. 그러면 그 좀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손절을 못하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해지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인버스, 그다음 원유 선물 많이 올라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사실 지난주에도 원유 선물 인버스 많이 올라갈 때 그때 사기에는 좀 주춤주춤한 모습이거든요. 왜냐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무섭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앞서 유가 하락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벌써 20불 아래로 발을 오르긴 담그기 했죠. 시작하는 그 유가를 보면서 유가 하락에 베팅한 그런 어떤 파생으로 아니면 여기서 그러면 뭐 글쎄요 해치를 할 만한 여유 자금이 있다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고요. 예, 예. 다행인 것이고 과연 우리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이런 주식 채널을 경제 채널을 갖다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에 과연 그렇게 기관들과 같이 이쪽은 현물을 중심에 어떤 이쪽은 해치 중심에 이런 식의 어떤 그 전략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과적인 내용입니다만 애초에 정해진 그 손절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손절 레벨과 타이밍도 놓쳤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거예요. 예, 예. 미루어 짐작컨대 이미 마음은 편안하실 겁니다. 1, 2주 전보다. 1, 2주 전이 오히려 더 얼굴이 까매져요. 까맸어요. 대부분 주변의 투자자분들은. 이걸 더 털어야 돼 말아야 돼. 지금은 오히려 얼굴은 더 편안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손절하기도 쉽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손절하기도 쉽지 않은 장이었고 코로나도 이 장세도 지금 상황에서 투자 전략을 제시하라는 것은 조금 정윤회께서 가혹한 질문하신 거예요. 지금은 다 견뎌야 돼요. 예. 네. 쉽지 않죠. 네. 지금 거래소 매도 사이드카 발동이 됐어요. 매도 사이드카. 예. 그러니까 지금 매일 사이드카요, 매일 서킷 브레이크입니다. 이 제도의 어떤 취지는 뭐냐 하면은 너무 흥분하지 마라. 뭐 폭등이 됐건 폭락이 됐건 너무 흥분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꼭 이래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예. 예. 그런데 물 한 잔 먹고 돌아와서 손 씻고 와서 생각해봐도 또 던져야겠다는 게 지금 시장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심지어 뉴욕에서조차 서킷 브레이크 무용론이 지금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 희망 고문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 희망 고문은 드리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저 같은 사람의 말 한마디가 시장의 낙폭을 더 키우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으나
이 아침 시간에 월요일 한번 SBS, CNBC 시청자분들을 만나는 이 시간에 저로서는 최대한 시장에서의 객관적인 분위기를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의 위안 같은 거는 지금 찾지 마십시오. 예. 마음의 위안으로 계좌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장 인사이트를 좀 전해주신 것 같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1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 오늘 양시장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여전히 5%대 하락세입니다. 1481.61포인트고요. 코스닥도 5% 하락으로 441.92포인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양시장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3월 23일 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This is my fight song. Take back my life song. Prove I'm alright song. My power's turned on. Starting right now, I'll be strong. I'll play my fight song. And I don't really care if nobody else believes. 'Cause I've still got a lot of fight left in me. Losing friends and I'm chasing sleep. Everybody's worried about me. 코로나19가 우리 경제 전반을 흔들면서 올 한 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시장도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에 이어 오늘도 은행장들과 만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번 조성하기로 했던 채권시장과 증권시장 안정펀드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 경제가 1920년대 말 일어난 경제 대공황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현재 내놓고 있는 대책에서 또 어떤 대책을 더 내놔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 공시가격까지 대폭 오르면서 강남권이나 마포, 용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값을 크게 낮춘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발 집값 하락 우려 속에서 보유세 부담까지 커지자 고민에 빠진 집주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올 한 해 역성장을 할 것이라는 해외 관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오늘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대응책을 논의하고 발표도 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들 김정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올 한 해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아예 뒷걸음질 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IMF 위기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올 한 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1.0%로 전망했습니다. 2월 말 전망치인 1.0%와 비교해 한 달 만에 2%포인트 넘게 낮춘 건데요. 올해 1분기 성장률에 대해서도 많은 기관들이 대체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노무라 증권이 마이너스 3.7%,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마이너스 1.4%를 예상하는 등 14개 경제분석기관들이 평균적으로 예상한 우리나라 1분기 성장치는 마이너스 0.9%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역성장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때는 2차 석유 파동이 있었던 1980년의 마이너스 1.6%와 외환위기가 벌어졌던 1998년 마이너스 5.1%뿐입니다. 과거에 좀 큰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사스나 2003년 사스나 2015년 메르스일 때인데 이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 코로나19의 확산은 주요국의 경기 침체로 전이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더 광범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경련 설문 결과 국내 외국인 투자 기업 10곳 중 4곳은 한국에서 생산 판매 투자 등 사업 축소를 고려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축소 규모는 평균 마이너스 11.1%로 조사됐습니다. 네, 뭐 코로나19가 사실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고도 있지만 최근 가장 좀 많이 타격을 입은 것이 금융시장일 것 같아요. 금융시장 대책을 오늘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만나서 논의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태형 전국은행 연합회장 등 주요 은행장들을 다시 만나는데요. 지난 20일 논의했던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책 사안들을 문서화하고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은 위원장과 은행권 관계자들은 앞서 지난 20일 간담회에서 이 채권 증권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채권 시장 안정펀드와 증권 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발표에서 이 펀드들의 규모가 주목됩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2008년 당시 동일한 규모인 최소 10조 원 규모를 일단 조성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내일은 정부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최대 27조 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뭐 부동산 시장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강남권 또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나 용산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매물 쏟아져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 공시가격, 세금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집주인들이 잇따라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특히 가격을 대폭 낮춘 급매물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서울 대치동 음마아파트는 최근 전용 77제곱미터에서 17억 5천만 원짜리 급매물이 나왔고 서울 잠실동 리센치의 전용 84제곱미터는 최근 최고가보다 5억 원이 낮은 16억 원이 실거래가가 신고돼서 정상거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KB부동산 리브온 자료에 따르면 시장에서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정하는 이 매수 우위 지수는 지난 9일 기준 100.9로 12.16 대책 직전인 지난해 12월 9일 기록한 128.6에 비해 대폭 줄었습니다. 지난해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올해 6월 말까지 처분해야 양도세, 중과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같은 급매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김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공매도 주식을 대량 보유한 투자자 대부분이 외국계 금융회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RX 공매도 종합 포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번 달 18일까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공시 가운데 외국계 금융사가 6,200여 건으로 94%에 달했습니다.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 공시는 420여 건으로 6.3% 수준이고 개인 투자자는 13건으로 0.2%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증시와 국제 유가가 동반 급락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발생한 주가 연계증권 ELS와 파생 결합증권 DLS 규모가 1조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내 16개 주요 증권사들이 국내외 주가 지수나 유가 하락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생겼다고 공지한 ELS와 DLS는 모두 1,077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상품의 미상환 잔액은 약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미국 엘라베마 공장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조업 중단 기간을 연장합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이 공장은 앞서 지난 22일까지였던 조업 중단 기간을 오는 31일까지로 늘렸습니다. 이번 중단 연장으로 이 공장에서만 약 10,000대의 생산량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의 코로나19 치료 효과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이 국내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는 항바이러스제 칼레트라와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아산병원이 제출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를 기록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0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강원 영동, 경상, 전라 동부 제주도는 대기가 건조해 건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군 오늘의 키워드 알아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N번방입니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늘 오전까지 214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동의를 갈아치웠습니다. 또 가입자 모두의 신상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도 150만 명이 넘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의 가입자 수가 26만 명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이르면 오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운영자 조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메르켈 총리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코로나19를 피해갈 수는 없었던 걸까요? 메르켈 총리가 최근 접촉한 의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며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지난 20일 폐렴구균 예방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을 투여한 의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겁니다. 총리 대변인은 메르켈 총리가 자가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메르켈 총리는 독일 내 2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도쿄올림픽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도쿄올림픽을 연기하는 방안을 하나의 선택사항이라 밝히며 취소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올림픽을 미루자는 요구가 많았는데요. IOC는 그동안 연기는 안 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바우 위원장은 현지 시간 22일 긴급 집행위원회를 진행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도쿄올림픽 연기 방안을 포함한 세부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OC는 앞으로 4주 안에 해당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도쿄올림픽의 운명 앞으로 한 달 안에 결정될 것 같네요. 네 번째 키워드 이란 코로나입니다. 이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1천여 명으로 늘어나며 중동에서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국가가 됐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란 대통령이 직접 서한을 보내며 우리나라의 진단키트 320만 개를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지난 2018년부터 이란에 대해 은행과 금융 제재를 다시 부활시켰기 때문에 이란은 한국산 진단키트를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란 측은 인도적 물품 거래를 허용하다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도 안전보장 이사회와 사무총장에게 최근 의약품과 의료 장비를 고역할 수 있도록 대이란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 대통령 지지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9.3%로 올해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9.3%로 나타났습니다. 3월 둘째 주 47.2%보다 2.1%포인트 늘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1.2%포인트 낮아진 47.9%를 기록하며 오차범위 아니지만 10주 만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2.1%, 미래통합당이 33.6%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핫이슈 키워드였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만을 골라 핵심만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네, 관련 이슈 짚어주기 위해서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치권 또 청와대 쪽에서도 정부에서도 월급 삭감 얘기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들 월급 삭감하겠다고 했고 정치권에서는 또 세비 감축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좀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4개월 동안 급여 30%라고 했을 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국민들은 그보다 더 큰 손실을 겪은 국민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뭐 조금 이제 자진해서 삭감을 결정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현재 사태가 그렇게 심상치 않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뭐 아무것도 반응이 없이 흘러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렇게 상징적으로나마 세비 삭감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이고 이런 조치는 이제 조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1997년도 IMF 이후에 이제 좀 그때 뭐 국회의원 수도 줄이고 이런 적이 있긴 했었는데요. 예, 그런 좀 상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삭감을 한 급여는 어디로 가느냐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렇네요. 계실 것 같은데요. 국고로 당연히 반납을 하는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나중에 다시 또 코로나19 지원에 쓰인다고 하는 거 같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고 안에서 이제 뭐 운용이 되겠죠. 쓰임새를 조절을 하면서 쓰이게 되겠죠. 네, 총선 상황을 좀 짚어보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열린민주당에 합류를 했는데 비례대표 출마로 두 번째 출사표를 던진 건데 김 전 대변인 행보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청와대의 전 대변인이라고 했을 때는 여권의 핵심 관계자이거든요. 네. 근데 여당의 공천에서 탈락을 한 이후에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 공천에 대한 불복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 해석이 되겠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여당이라든지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워야 할 그런 이슈인데 그에 비해서는 좀 그런 반향이 좀 작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좀 공식적인 비례 전용 위성 정당을 띄우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정당,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는 열린민주당하고 상관이 없다, 다른 길을 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명백하게 여권 출신 인사들이 몸을 담고 있는 그러게요. 네, 정당에서 새로 출발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어쨌든 첫 번째로는 공천에 대한 불복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민주당이란 이름도 달려 있고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인사들 구성 자체가 또 지난 여권 인사들로 네.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뭐 오해를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또 다른 그 합류한 인사 중에 이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있는데 이 황 국장 얘기로는 조국 사태를 두고 뭐 검찰이 쿠데타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계속 근데 요즘에 조국 전 장관 이슈가 계속 좀 그러게요. 수면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황희석 전 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국 장관하고 코드가 맞는 법무부의 간부 중에 한 명이었던 거고 예. 이번에 열린민주당에 또 참여를 하게 된 거였거든요. 이게 참 열린민주당 하나만 친조국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더불어시민당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공식적으로 협약을 맺은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최백은 우희종 교수가 지난 조국 사태 때 이제 조국 전 장관에 가까운 그 포지션에 섰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외에도 굉장히 이제 좀 이게 뭐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이랄까요? 뭐 조국 수호 당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 외에도 뭐 깨어있는 시민당 이러면서 여러 정당들이 친조국에 해당하는 그런 정당들이 갑자기 여러 가지가 나타나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때 아닌 이제 뭐 조국 대전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친조국 경쟁이랄까요? 네. 그래서 누가 친조국- 더 그렇죠. 친하냐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친조국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어디가 더 친조국이다 이런 얘기를 꺼내게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과연 조국 전 장관 한 명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조국 사태가 그만큼 여권 내 열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누가 더 진짜 지지자인가라고 하는 예, 그 주제를 던졌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겠죠. 네.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서 그 열린민주당이 총선에서 6석을 확보할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김의겸 전 대변인 그리고 황희석 전 인권국장 다시 뭐 당선 안정권에 좀 들어갈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뭐 6석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결코 적다고 볼 수는 없는 결과입니다. 예. 정의당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은 어쨌든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뭐 지금 국회의원이 한 명인데요, 현역이. 네. 그렇지만 저만큼 나온다는 것은 이제 선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글쎄 그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상위권 당선권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청와대 전 대변인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이제 지지층 안에서는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정말로 문재인 정부를 대변하는 정당이다, 민주당을 더 강하게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다라는 신호가 될 거기 때문에 예, 김의겸 전 대변인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전망이 되는데 네. 황희석 전 인권국장은 글쎄요, 이게 조국 전 장관 사태하고 좀 밀접한 연관이 있긴 하나 예. 또 다른 인사들을 또 배분해줘야 되는, 안배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면 이제 두 사람 중에서는 김의겸 전 대변인이 안정권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네. 사실 뭐 비례대표 지금 상황 통합당 쪽도 뭐 말이 아니죠. 사실 그렇죠. 한국당이 지금 명단 수정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오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해요. 명단 어떻게 전면 수정이 될까요? 아니면 일부 수정으로 끝날까요? 네. 그 초창기에 나왔던 얘기는 미래한국당 명단 중에서 한 5명 내지 7명 정도가 순번이 조정될 것이다. 그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예. 그걸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미래통합당 쪽에서도 제대로 이번 기회에 좀 제압을 해놓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한성교 대표가 물러나고 원유철 의원이 새로 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한 40명 상위 순번 가운데서 상당수가 교체가 되거나 순번이 조정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유력하게 놔두는 얘기는 이제 윤봉길 의사의 후손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같은 경우는 이제 1번으로 전진 배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 외에도 이제 상당수의 이제 사람들이 좀 순번들이 바뀔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사실 지금 뭐 계속 또 얘기가 나오는 인사 중에는 유영아 변호사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데 뭐 다시 또 부활할 것이다 얘기가 있었다가 또 다시 탈락할 것이다 얘기가 돌면서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아까 전에 확인한 바로는 이제 또 탈락하게 될 것 같다라는 예,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것은 그렇게 전망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거대 보수 야당 중심으로 뭉쳐라라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힘이 실린 것이죠. 어떻게 공천을 하든 간에 그것은 승복하고 일단 민주당과의 1대1 대결을 위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통합해라. 예, 메시지가 이미 전달돼 버린 상태에서 그렇다면은 사실 그 편지 자체도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이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부담이 있을 수 있는 편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편지이기 때문에 근데 더 이상 그 이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까지 비례대표로 임명할 필요가 있느냐. 예, 거기서는 이제 선을 긋고 갈 것이 유력시된 것이고 네. 네, 유영아 변호사의 뭐 재심사를 하면서 과연 진짜 뭐 다시 명단에 오를 것을 기대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거는 뭐 그냥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공천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한상규 전 대표 한참 동안 그 가소로운 자들이라는 게 실감에 오를 정도로 이슈가 됐었는데 다시 경솔했다면서 황교안 대표한테 존경까지 언급을 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이렇게 되면 굴복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미래한국당이 사실 당의 형식을 달리하게 되면서 위성 정당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관측도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본 정당으로부터 제압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글쎄요, 한성교 전 대표가 정치를 그만둔다고 했는데 이왕 그만두는 거 한번 들이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었나 싶은데 이렇게 좀 다시 자신의 경솔함에 대한 반성을 내놓은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네. 혹시나 정치를 다시 하게 될 가능성이 한번 진단을 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액면 그대로 어떤 당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이 좀 참아야겠다, 화합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럴 거면 좀 미리 참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근데 한번 그런 터뜨렸다가 표현까지 좀 수습을 빨리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네. 또 국민의당도 비례대표 후보자 네.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1번이 가장 좀 눈길을 끌었는데 최현숙 동산병원 간호 부원장이더라고요. 예. 누군가 봤더니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그 대구에 의료봉사하러 갔었을 때 거기에 있었던 병원의 이제 간호 부원장인 건데 그렇다면 이 국민의당이 비례 1번 의미가 좀 코로나 뭐 대응이다 이렇게 네.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대응이다라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비례 10번에는 사공정규 이게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 의사죠. 네네. 대구 지역 의사인데 이제 두 사람이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이제 전면을 내세운 건 맞는데 네.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최현숙 부원장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중간에 이렇게 징발을 하듯이 하는 것이 맞느냐, 그 사람을 스카우트하러 대구에 갔느냐, 뭐 이런 비판이 또 제기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의료진에 좀 가려진 것은 이제 뭐 권은희 의원이라든지 이태규 의원, 이
좀 측근 의원들이 또 상위 순번에 2번, 3번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측근 배치하고 코로나하고 좀 섞인 거 아니냐, 그러네요. 혹은 측근 배치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코로나를 같이 들어간 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3번을 위한 1번이었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따라잡기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국내 주식시장 폭락하면서 개장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 또 매도를 일시 중단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네, 현재 장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하락세 얼마나 되나요? 네, 코스피는 5.8% 폭락하면서 장을 네. 열었습니다. 현재 1,470선까지 떨어진 코스피에 한국거래소는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는데요. 이번 사이드카는 코스피 200지수 선물이 5% 이상 급락한 상황이 1분 이상 이어져 발동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의회에서 코로나19 지원 추가 예산 합의에 실패했다는 소식에 미국 선물지수가 급락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지난주 다우지수는 17.3% 떨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낙폭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9시 35분 기준 5.97% 하락한 1472.68, 코스닥은 5.71% 하락한 441.06에 거래 중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13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1,072억 원가량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도 다시 급등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26원 20전 오른 1273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환율 역시 개장 당시 18원 50전 급등하며 1265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지난주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서 다소 안정된 듯 했지만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SBS CNBC 류정원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 대공황이 올 것이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가게와 공장들이 문을 닫고 또 대규모 실업 사태까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경제 충격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조차 가늠이 안 된다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에서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해외 진출 기업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죠. 또 금융시장 불안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을지 전문가들과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JYCTV 이창우 대표,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실장, 그리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앞서 저희가 기자를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금융시장 불안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실물 경제도 지금 말이 아닌 상황입니다. 네. 유럽과 미국 등의 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업 매출에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사실 방금 증권 폭락해서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 발동했다는 말씀을
말씀하셨고요. 네. 지금 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한 3가지 정도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증시라든지 전망들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이미 코로나19가 어느 정도로 확산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특히 미국, 유럽 그리고 지금 전 일본 세계적으로요? 앞으로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는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보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확산 정도가 심하다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그게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향후의 경제 전망에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코로나19 대유행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느냐라는 이슈입니다. 그건 이제 치료제 개발 이슈하고도 같이 물려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국 정부의 정책 대응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방금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네. 미국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트럼프 행정부 발표했는데 의회에서 지금 합의를 못 봤다는 그렇죠. 것 때문에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충분한 대응들을 각국 정부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각국들이 얼마나 공조를 해서 그걸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3가지 이슈들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증시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지난주 금요일 날 한미 통화 스와프 때문에 급등했다가 오늘 또 급락하는 예. 이런 식의 반응이 이제 정책적 요인, 이번은 정책적 요인들에 의해서 시장이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을 한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사실 뭐 금융시장 오늘만 봐도 지금 벌써 흔들리는 모습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실무경제 쪽에서도 계속 지금 그러니까 확실한 게 없는 상황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사실은 문제인데요. 이게 뭐 코로나가 한 달 뒤에 끝난다 또는 뭐 1년 뒤에 끝난다 이러면은 사실은 금융시장이 이렇게 크게 변동성이 높지 않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주요 기관들 특히 IB들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하는 걸 보면 일단은 이제 OECD가 시나리오를 2개로 갈라놨고요. 그리고 ADB 같은 경우는 4개로 갈라놨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IB들 보면 처음에는 뭐 세계 경제 성장률이 뭐 2%대, 1%대 뭐 지금 마이너스 얘기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의 전망치의 신뢰성은 없다고 보고, 사실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도 것들이 여러 개로 짜고 그런 것들이 아예 모르는 예, 상황이다. 그렇게 예상을 된다는 못한다. 게 이제 불확실성이 극대화된다는 거를 이제 한편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금융시장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점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때문에 실물 경기가 위축이 되고 금융시장까지도 그 영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측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위기는 이제 금융시장, 그러니까 실물이나 금융시장 쪽에서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그 전염병이죠. 경제 외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요인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두 분 얘기하신 대로 정말 굉장히 불확실한 거죠. 예. 지금 예상과는 다른 양상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경제 패키지를 발표하고 했지만 지금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국내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그러니까 뉴욕 증시는 이제 다시 또 계속 빠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는데 국내 투자자들은 이제 지금이 바다가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에서 계속 주식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면은 앞으로 피해가 지금 상황에서 매수에 들어가는 것도 좀 유용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고요. 바닥을 지금 현재로서는 알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피해가 지금 미국이나 이제 유럽 쪽에서 계속 네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사실 뭐 소비도 위축되고 지금 어디 나가서 뭐 사고 이러지 않잖아요. 어디 나가서 뭐 돈을 쓰거나 뭘 먹거나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다 보니까 소비는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가동이 멈추거나 아니면 뭐 고용을 하지 않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빠르게 위축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아예 참 이런 상황은 닥치면 안 되지만 1920년대 후반에 발생했던 경제 대공황이 재현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건데요. 제가 3가지 불확실성 말씀드린 것 중에 2가지는 코로나19 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확산하고 정책에 대한 치료제니까. 부분인데 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정책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정책적 대응을 잘 함으로 인해서 앞에 두 가지 불확실성을 낮춰줄 수도 있고요. 정책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책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뭐 대공황까지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너무 좀 조급한 비관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확산됐고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되는가에 따라서 정부가 좀 더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서 각국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19로 의해서 이동성이 제한되면서 수요와 공급에 동시에 부정적인 충격이 그렇죠. 주어진 거죠. 그래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다 한꺼번에 좌측을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확 줄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자 이때 이게 일시적인 충격으로 끝날지 이게 구조적인 충격으로 갈지 여부는 이 일시적인 수요 공급의 축소가 도산을 낳게 되면은 이것이 구조적인 충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려하는 정말 더 큰 위기로 갈 수가 있는 것인데 각국 정부가 이런 구조적 충격으로 가는 것을 막는 실물에서의 도산을 막고 이게 이제 잘못되면은 또 금융위기로 전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정책들을 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각 정부들 나라 단위뿐만 아니고 국제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위기를 막을 정책적 대응을 하겠다. 라는 걸 시장이 시그널을 강하게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그리고 사실 지나치게 위축되는 그렇죠 심리적인 위축이 또 실물 위축으로 가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실장님께서는 대공황 우려 어떻게 좀 보세요? 과도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상황에서 그걸 이제 판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코로나19가 확산된 게 작년 12월로 가더라도 이제 뭐 한 3, 4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충격만 가지고 우리가 대공황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뭐라고 할까? 약간 공포 너무 걱정되고 무섭다 보니까 뭐 최악의 상황인데요. 뭐 사실 그렇게 되면 모든 정책들이 뭐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그 정도 상황까지 가정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충격과는 유사할 거다 이런 거는 이제 대체로 전문가들이 많이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어떤 금융회사들의 도산 이런 거에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통화 정책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기준금리를 막 낮추고 뭐 유동성을 공급하고 하는 게 이제 금융위기 때 같은 사태를 일단은 일차적으로 막아보자 뭐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미국에서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실업률 증가를 의미하는 거고 소비 자체가 뭐 지금 도시가 락다운 걸린 상태니까 이미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 실물 경기 침체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그래서 경제 대공황 그 당시에 1920년대 경제 대공황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IMF 위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당시에 그 이제 대량 실직 이런 걸 아마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1930년 대공황 때는 이제 주가 다우 지수 기준으로 해서 3년 동안 90% 정도가 빠졌고 또 GNP는 한 50% 정도가 빠졌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지금의 상황은 이제 각국이 이제 국경을 이제 통제를 하고 무역 장벽을 세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시보다 좀 더 뭐 심각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그 코로나라는 외생 변수가 있어서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각국 정부들이 알고 있고 각국이 통화 재정 정책을 지금 이제 엄청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양책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공황으로 갈 것이냐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은 이제 경제 위기의 초입 국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나 방금 한 대로 각국 정부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게 위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진 위기는 위기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과거 이제 1930년대 대공황처럼 이렇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주가도 내리고 실물도 안 좋아야 되는데 지금 위기의 가장 그 큰 이제 근원적인 요인인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 가령 우리가
이런 위기 사태가 만연 사태가 한 1년 정도 간다고 했을 때 그 전에 치료약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예방약 이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공황까지 가지는 않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뭐 금융위기 정도 이런 수준으로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아, 그 생각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그렇죠. 2008년 금융위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충격의 강도나 크기를 가지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네. 근본적인 원인이 다르죠. 2008년은 그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그리고 비은행 사실 큰 금융기관들이 도산을 하면서 그렇죠. 생긴 문제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그 전까지 취하지 않았던 강력한 통화 정책, 그 양적 완화까지 포함해서 구제금융을 하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실물에 준 충격들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붕괴되는 위기로 가지는 않았었고요. 대공황도 보면은 사실 1920년대 과잉 공급이 일어난 부분에서 실물 경제가 무너지는데 거기에서 정책 대응을 굉장히 실패를 했어요. 균형 재정 정책을 쓰면서 확장 재정이나 금융 정책을 오히려 안 썼고요. 그다음에 은행들이 도산된 걸 방치를 했었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책적 실패가 더해지면서 굉장히 위기가 커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들, 이제 대공황 때의 경험이나 2008년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 대응을 하는 각국 정부들이 그런 실수를 반복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고요. 단지 하나는 2008년 같이 처음에 우리 한국은행도 그랬고 페드도 그랬고 이자율을 낮추는 식의 정책을 먼저 했는데 그건 지금 상황에서는 그다지 큰 도움은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기준 금리를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에서 이른바 공포에 의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굉장히 크게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것 자체가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이럴 때는 양적 완화 때 사용했던 것 같이 회사채 같은 걸 직접 매입하거나 CP를 직접 중앙은행이 매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요. 미국 당국에서 최근 중에서 제일 잘한 정책은 통화 스와프를 확대했다는 겁니다. 달러에 대한 공급을 충분히 미국이 해줌으로 인해서 신용 경색을 막아주는. 그러니까 그런 양적인 측면에서 양적 완화와 유사한 정책들이 지금 금융 정책으로서는 더 필요할 때다. 금리 정책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충격에 의해서 다른 요인이 아닌 이 충격에서 오는 수요 공급의 일시적인 감소에 의해서 도산하는 것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도산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금융 재정 정책 그리고 일시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가계가 도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 긴급한 재정 지원 이런 정책들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앞서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물론 원인은 다릅니다만 그 당시 그 모기지론 그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가계 부실이 결국에는 대출 기관들 부실로 이어지고 연쇄 파산으로 이어진 상황이니까 여쭤볼게요. 사실 이게 이렇게 가계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은 지금 국내만 보더라도 이미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예상하고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인 사람들 현금이 없어요. 그러면은 대출을 돌려막기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이러다 보면 가계 부실이 결국에는 소비 악화, 기업의 이런 상행태가 안 좋아지고 이게 또 그때와 비슷해지는 거 아니냐는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드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가계들이 도산하는 수준으로 가는 거는 막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에 하나가 대출 금리,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심으로 대출에 대한 연장을 하는 것, 초저금리를 하겠다는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단지 하나는 충분치 않은 양이다는 거죠. 충분하지 않다. 적시에 정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50조 패키지 중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된 게 많이 잡아도 한 20조에서 한 23, 4조가 돼요. 근데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숫자를 생각하면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합쳐서 한 680개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신용 특히 영세 소상공인을 생각하면은 전혀 충분치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시에 충분한 정책들을 펼 필요가 있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재정적인 그 압박을 감수하기 좀 거기서 벗어나고 또 채권 시장이 위축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역할이 지금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E 같은 식의 직접적으로 중앙은행이 회사채 같은 거를 매입하는 정책들을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충분한 유동성을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그리고 재정 적자도 중앙은행 직접 차입을 통해서 메꾸는 방식이 오히려 낫다는 거죠. 국채 발행하는 것보다 그런 식의 좀 상황에 맞는 우리 보면은 참 우리 관료들이 응용 문제를 참 못 풀어요. 하던 문제 똑같은 것은 잘하는데 공식에 있는 건 잘 푸는데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네. 창의적이고 거기에 적시적하고 충분한 정책을 내놓은 게 실패했다. 그게 지금 대표적인 게 추경입니다. 추경은 추경. 대표적인 초기 대응 실패한 정책이고 11조 7천억을 정말 허공에 날렸고 더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시간을 허공에 날렸습니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충분한 재정 지출과 충분한 금융 지원 그리고 만약에 도산이 일어나면 국유화를 일시적으로 해서라도 실업 문제라든지 도산을 막겠다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거 가용 가능한 정책들은 다 쏟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 근데 시그널을 지금 줘야 되죠. 교수님이 그런 지적을 해주시는 배경에는 뭐 나름대로 꺼냈던 카드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통화스와프 600억 달러 미국과 체결하고 그러면서 사실 지난주 전거래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시장에서는 효과를 좀 보나 싶었는데 정작 오늘 다시 뚜껑 열어보니까 또 오늘은 또 다시 불안해지고 그래서 정책의 실효성이 과연 있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예 기대감 자체가 좀 많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뭐 사실 경기부양책도 내놓고 뭐 통화수업도 예. 하고 추경도 하고 갖가지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정책이 시장을 반등시킬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여기서 뭐 정책이 들어가서 실물지표나 금융지표가 개선이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정책의 효과는 그러한 약세, 그다음에 실물경제 부진 이런 것들을 떨어지는 속도를 낮추는 거죠. 낮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근데 지금 뭐 시장의 반응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속도를 낮추기는 하지만 반등은 못 시킨다. 그리고 그 약발이 하루 이틀이면 끝난다. 그만큼 지금은 사실은 공포감이 극대화돼 있고 그래서 뭐 아까 주식시장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바닥은 어디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좀 조심해야 될 뭐 실물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정책에 너무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인 사실 예. 여러 가지 제안들을 내놓고 있긴 한데 지금 뭐 주 시장님 말씀대로 정책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도 별로 없고 단기적이고.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증시가 지금 굉장히 다시 또 크게 이제 출렁이고 있는데 네.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서 네. 지금 많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19,000대 수준이잖아요. 예, 예. 우리는 이제 지금 주가 수준이 예전에 뭐 10년 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간 거 아닙니까? 미국은 지금 그 추가 하락 여지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국내 증시도 그걸 반영해서 추가로 또 빠질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봅니다.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주식 매도를 많이 이제 뭐 13일째인가요? 오늘로 지금 뭐 거의 10조 가까이 지금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주식 매도의 30에서 40% 정도만 지금 환전을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3, 4월에는 이제 배당 시즌인데 이 배당 역송금 수요가 또 있어요. 그래서 환전 수요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더 출렁일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증시도 물론이고 이 그 환율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이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향 이제 뉴욕 증시에 이제 관이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국내 증시가. 그리고 아까 지금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네. 우리 이제 박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자영업자 대책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소비가 끊어진 상황에서는 제일 이제 큰 고통을 자영업자, 영세상공인들이 받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정말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는 게 자영업자들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그러니까 이자를 못 내거나 또는 월세를 못 내거나 할 경우에 금융회사에 파장이 미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제 상가나 이런데 그 주인들한테도 영향이 미쳐서 이게 부동산 쪽에 영향을 줄 수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예. 부동산 시장에 이제 영향이 커지게 되면은 금융위기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위기로 전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지금 예. 분석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지켜봐야 되고 지원도 좀 세밀한 그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 제가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네네. 드리자면 저는 이게 주식시장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너무 적극적으로 네, 이게 개입할 필요 지금 없다. 주식시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다면 신분이나 금융위기로 갈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주가가 얼마다 주가를 부양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정책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뱅크론 같이 그러니까 펀드론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MNF에서 돈을 빼기 시작한다. 우리는 오히려 지금 이른바 소액 투자자들 개미라고 불리는데 돈을 집어넣고 있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MMF에서 돈을 빼는 게 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MMF 구성하고 있는 게 우량 채권들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걸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채권을 못 받아주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채라든지 CP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통이 안 되는 그런 크레딧 크런치가 일어나는 걸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각도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지 주가가 얼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부양책을 내놓고 안 넣고 이런 접근이 잘못됐다는 거고요. 지금 부양책의 문제가 아니고 핵심은 가계라든지 기업이 도산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위기,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걸 막는 그 정책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미연준에서는 기업어음 매입 기구를 설립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우리 정부도 그런 식의 뭐 기구가 설립이 돼서 기업들이 유동 경색을 자금 경색을 맞이하지 않을 정도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50조에 보면은 예. 그 채권 안정화 기금 정도가 한 10조 지금 오늘 뭐 아마 발표 나올 것 같은데요. 예. 10조 뭐 다 합쳐서 한 20조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로 충분치가 않고요. 지금 아주 우량 채권을 제외하고도 6월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CP가 합쳐서 한 46조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충분치가 않고 액수를 굳이 그렇게 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중앙은행이 충분하게 매입을 하겠다.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좀 미국과 달리 가능한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네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국회에서 빨리 입법을 통해서 이거 보완을 바꿔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업 어음이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주지 않으면 기업이 버티지 못하고 결국 전체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뭐 항공 산업만 보더라도 네, 거의 지금 뭐 공항이 주차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스탄공 아예 국내선까지도 운영을 뭐 하더라고요. 당연히 유동성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그런 쪽에 채권 안정 기금 조성하는 거는 이제 맞는데 그게 저도 동의하는 게 그 10조 원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뭐 주식시장 안정자금 10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보면 외국인들이 하루에 1조씩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흘이면 끝나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사실은 전혀 지금 시장의 상황이나 실물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작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제가 보기에도 이제 한은이 이제 너무 한은 독립성이나 이런 걸 따지다 보면은 사실 일반 개인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를 뭐 인수하거나 CP를 인수하거나 이런 데 좀 망설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다른 그동안 위기를 극복한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박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한은도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한은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이 위기 극복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세 분 다 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더불어서 또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은이 또 적극적으로 역시 이에 대해 맞추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사실 지금 각국에서 뭐 지금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불안감이 계속되는 건 결국에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언제쯤이면은 좀 뭐 정책도 약발이 먹히는 시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기본적으로 치료제가 나와서 광범위하게 재고가 비축되고 그리고 이게 경증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치료제를 먹는다는 의미가 이 증세가 약화돼서 빨리 회복된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 능력이 떨어진다는 전염시킬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치료제 신종플루가 나왔을 때도 타미플루가 나오면서부터 신종플루 문제가 크게 꺾였습니다. 그런 치료제가 나오는 게 결국은 언제 나오느냐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지금 일본도 사실 너무 관가했다고 할까요? 위험을. 그리고 확진자에 대한 검사 같은 것도 소홀히해서 눈 감고 있었던 부분들 이게 우리 예상보다 훨씬 지금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빨리 불확실성을 떨치기 위해서 예. 각국들이 빨리 확진 검사해서 어느 정도 감염 정도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면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라도 각국의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걸 막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라들이 지금 다들 자기 나라 당장의 문제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는데 저는 G20 같은 걸 통해서라도 세계 서플라이 체인들 지금 당장에 입국 제한을 하면서 서플라이 체인들 문제가 생기죠. 네. 기술자들이 못 간다라든지 제품이 생산이 안 네. 된다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풀 수 있는 공조를 해야 된다. 의료 공조와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되지 않는 공조, 네, 금융적인 공조까지. 측면뿐만이 아니고 그 두 가지 국제 공조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사실 뭐 지금 계속 실물 경제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니까 노동 시장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예.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뭐 국제 노동기구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더 많은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 2,500만 명 정도가 실직할 수 있는 위기에 빠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상황인데 우리 정부도 뭐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고용에 대한 대책, 고용 한파를 어떻게든 막을 수 있는 뭐 비상책이라는 방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뭘 하면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참 막아질까도 싶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2월 고용 동향까지만 네.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3월 고용 동향은 4월 중순쯤 중순쯤 나오죠. 나오니까요. 예. 그때부터는 이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악화될 텐데, 근데 2월 지표만 보면 괜찮은 부분 이제 60세 이상 임시직 근로자, 그러니까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취업자 수가 좀 늘었고요. 근데 보시면 제조업과 그 다음에 내수산업, 내수서비스업 일부는 좀 그런 조짐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제조업은 아무래도 이제 공급망이라든가 세계 수요가 적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런 쪽에서의 구조조정 압력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내수산업은 음식 숙박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도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이제 민간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에게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1차적으로 해야 될 건 이제 실업급여가 많이 지출이 될 것 같고요. 그 실업급여에 대한 자금이 얼마나 충분한지 그리고 극단적으로 갔을 때 실업급여에서 이게 충당이 될 수 있는지를 지금 미리 좀 점검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최근에 나온 얘기는 아베가 네. 뭐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뭘 지원해주겠다라고까지는 말을 했는데 예. 그 적극적 지원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법이 있다면 우리도 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일종의 고용유지 예. 장려금 같은 것 같아요. 예.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잠깐 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국제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죠. 네.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발병 초기에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 사실은 적극적인 그 대응을 못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처음 발생했던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잠잠해졌는데 다른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경 이제 장벽이 쳐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나 이제 경제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대안들을 모색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럽 같은데 이제 하나로 통합된 이유가 지금 이제 다시 장벽을 세우면서 지금 뭐 공장들도 지금 서고 이렇게 그 부품 조달이 안 돼서 지금 뭐 코로나 우려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공장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 기업인이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 뭐 지금 출장도 뭐 가기 힘든 상황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가령 기업인이나 기업들이 같은 경우에 통관 하는데 그 뭐 예를 들자면 건강 확인서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발급해서 서로 국가 간에 다 인증할 수 있는 확인된
그 통관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걸 인증하는 제도 이런 거 이제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고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정으로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재난 기본소득이라든지 네. 지자체에서도 주장하고 있고 지금 각 기획재정부에서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돈으로 코로나를 죽일 수는 없다고는 하는데 네. 지금 쓸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다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요. 그런 네. 식으로라도 재정을 풀고 할 수 있는 대로. 예. 지금 재난 기본소득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논란이 많아요 지금. 네, 뭐 기본소득이냐, 뭐 재난수당이냐, 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름을 이번에 긴급생활비, 재난긴급생활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금 도입하는 건 사실상 지금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재정 여력이라는 측면도 아울러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신속하고 충분하고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돈이 충분히 가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저는 어느 정도 선별이 필요한데 이걸 너무 선별하기 시작하면 행정 비용이 들고 집행 시기가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선별에서 행정 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서울시가 18일 날 내놓은 그 재난긴급생활비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보면은 중위소득에 대해서 가구 원수에 따라서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주겠다는 건데 단 여기 보면 신청을 받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거 빼고 막바로 해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추경을 통해서 이런 제도가 못 들어왔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일단 먼저 하도록 하고요. 중앙정부가 거기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2차 추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도 일회성으로 지금 하겠다는 건데 이걸로 충분치가 않습니다. 한 6개월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서울시가 지금 같은 식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면 예산이 한 3,300억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얼음 잡아서 이야기하면 서울시 인구가 우리 20%라고 생각하면 5를 곱하고 6개월 6을 곱하면 한 10조가 정도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도 안 잡히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 고용 노동자라든지 다른 분들인데 여기에 해당은 안 되는데 갑자기 소득이 급감하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출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가게가 도산이 되거나 어려워지는 걸 막자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금융 대출 문제 부분 같은 거 도산에 대해서 연체 부분들을 대해서 은행들이 6개월 정도 유예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최소한 6개월 정도 이상은 이런 충격들을 흡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고요. 고용 문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이 도산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산을 막는 정책 그리고 도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줄 때 고용을 유지하는 그런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요. 단지 이제 고용을 유지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임금들을 노조하고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낮추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재정을 충분히 지금 마련할 수 있는가도 따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 차입을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측면뿐만이 아니고 재정 자체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지금 상황 때문에 상반기 예산 중에서 지출 못할 게 많습니다. 이런 걸 하반기에 지출한다고 내놓을 게 아니고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빨리.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을 못하거나 안 된 거는 줄이고 코로나 대응에다가 돌리자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좀 이벤트성으로 뭐 장차관들 30% 월급 반납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럴 게 아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소득세하고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코로나 소득세 법인세라고 해서 거두자는 거죠. 왜냐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지금에도 괜찮은 기업들이나 가게들이라는 것이죠.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말 해야 될 것은 그런 한시적인 세율 인상,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리고 정부 이왕 짜져 있는 예산안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안을 재조정하고 그런 식으로 총력적인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네. 재난기본소득 뭐 지금 저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네, 그 재난기본소득의 하나의 쟁점은 이제 보편적으로 뿌릴 거냐, 아니면 취약계층에 집중할 거냐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게 맞고요. 뭐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주는 게 좋고,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뿌릴 때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한 번 이제 원타임으로 뿌리게 되면 일시소득의 소비가 반응을 하진 않아요. 보편적으로. 한 번만 들어온 소득을 예. 밖으로 쓰진 않을 거라는 왜냐하면 말씀이신 거죠? 불확실성이 이렇게 높을 때는 자기가 뭐 몇 달 뒤에 실직할 수도 있고 소득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악성 부채를 갖거나 아니면 저축을 하거나. 그러니까 취약계층은 그럴 여력이 없지만 중산층 이상은 지금 보면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뿌린다는 그 재난기본소득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고요. 예,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앞에 이제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5월달에 우리가 이제 그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신고하죠. 네. 그게 지금 실적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2019년 작년. 예, 그렇죠. 실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의 애로는 뭐냐면 5월달에 생돈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도 어떻게 보면 업종이 있고 그다음에 매출 실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려내기가 어떻게 보면 국세청 자료만 이용하면 상당히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 취약계층을. 그래서 종합소득세도 상당폭 감면해주는 정말 어려운 계층이나 어려운 사업자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뭘 뿌리려고 자꾸 노력하는 게 아니고 감세 쪽에서도 동시에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잠깐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끝자리 1725님이 매번 퍼주는 곳에만 퍼주는 정책, 도사는 없는 분들의 이야기만 아닌 것 같아요. 세금 폭탄, 임대인은 임차인 보증금 때문에 쩔쩔매는데 그러니까 너무 저소득층, 최하위 계층만 이렇게 그런 지원 자체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그 지자체에서 일부 이제 뭐 전 국민 예. 대상으로 한 재난 소득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의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지금 국내 여론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기본 소득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별로 이론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대상을 줄 것이냐, 그렇죠. 그 네. 부분. 전 국민 대상으로 주면은 이제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나 신속하게 집행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그 취약계층을 구별해가지고 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걸 보면 1인당 전부 이제 $1,000씩 지급을 한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어린이들한테는 예, $500씩 $500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경우에 빠른 집행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이 많이 들고 직장에서 월급 잘 받고 있는 사람한테도 이 돈을 뭐 줄 필요가 있는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은 취약계층한테 지급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빠른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이제 신청을 받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하지 말고 그냥 뭐 집행을 하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래서 대안을 얘기를 한다면 일단 그걸 절충해서 일단 소액으로 전부 다 지급하고 그 차후에 이제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이제 취약계층을 좀 조사를 해서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추가로 지급하거나 신속하게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신속하게 그렇죠. 지급하는 빨리 줘야 것도 된다. 예, 필요하고 그러나 다만 이제 우리 일본 예에서 봤다시피 이런 기본 소득을 지급을 하면 이게 쓰지를 않고 저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효과를 못 보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상품권, 그 지자체 안에서 쓸 수 있는 그 유효 기간이 있는 상품권을 지급한다거나 하면 그런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을 걸로 보고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논의가 필요하지만 빨리 좀 집행이 돼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뭐 상황이 백약이 좀 무효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좀 위기 상황인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뭘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정책의 효과가 하루아침에 뭐가 경제가 좋아지거나 주가가 반등하는 식으로 나타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정책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 실물 위기가 경제 위기로 전이되지 않게끔 기업과 가게의 도산을 막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이런 충분한 시그널을 주어진다면 오히려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책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적시에
충분히 신속히. 효율적인 예. 정책들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실장도 말씀 좀 예, 부탁드릴게요. 그 미국 페드가 이제 두 번째 그 임시 회의가 주말에 있었거든요. 네. 예. 우리나라는 주말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 빨리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고생. 해보고 안 되면 또 추가적으로 또 하고 네네네. 이래야지. 그리고 추경도 상당히 너무 질질 끌었다는 네.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추경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1차적으로 해보고 그게 신속성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고요. 앞으로도 주저주저 하지 말고 방법이 이거다라는 절반 이상의 확신만 들면 네네. 무조건 신속하게 집행하고. 집행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당분간 저희가 뭐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19 관련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이슈 계속해서 이어갈 테니까요. 관련 대책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논의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경제와이드 이슈엔 마치겠습니다. 방금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 8,961명으로 64명 늘어난 상황입니다. 여전히 확진자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